안녕하세요. 저는 35살, 아직 결혼하지 않은 여자입니다. 제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글을 쓰는 손이 떨립니다. 저는 지금 가족이 없습니다. 친척이라고 부를 만한 사람도 없어요. 세상에 홀로 남겨진 기분, 그게 어떤 건지 아시나요? 저는 매일 그 감정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한때는 엄마가 있었습니다. 단 하나의 의지처 제 전부였죠. 하지만 엄마는 제가 20살이 되기도 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벌써 20년 가까이 흘렀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정말 혼자였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던 날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장례식장에서 저는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 있었고, 앞으로 나는 누구에게 기대고 살지? 라는 생각만이 맴돌았습니다. 그런데 제 이야기가 이상하게 들릴 겁니다. 저는 오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빠와 저는 나이가 같습니다. 네, 맞아요. 저와 오빠는 2달 차이로 태어났습니다. 듣기만 해도 기가 막히죠? 이 사실을 알았을 때의 충격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아빠라고 부르기도 싫은 사람, 하지만 편의상 아빠라고 부르겠습니다. 그 사람은 비슷한 시기에 2명의 여자를 임신시켰습니다. 제 엄마와 또 다른 여자. 그 결과 저와 오빠가 세상에 거의 동시에 태어난 겁니다. 제 엄마는 아빠와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린 본처였습니다. 하지만 오빠의 생모는 그 당시 말하자면 상간녀였죠. 상상해보세요.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뒤틀린 관계의 한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더 어처구니 없는 건 아빠의 부모님, 그러니까 제 조부모님이었습니다. 그분들은 아들을 금이야 옥조처럼 생각하는 전형적인 구시대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들을 낳은 여자는 무조건 대접받고 딸을 낳은 여자는 그 반대였죠. 오빠와 제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저희 조부모님은 누구의 편을 들었을까요? 당연히 아들을 낳은 그 여자의 편이었습니다. 오빠의 생모, 그 여자는 당당하게 그 집안의 새 안주인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본처였던 저희 엄마는 결혼 생활 내내 숨을 죽이며 살았다고 합니다. 조실 부모로 자란 엄마는 친정에 도움도 없었고 그 때문에 더 심하게 무시당했습니다. 사람 대접은커녕 조부모님은 대놓고 말했습니다. 딸 낳는 여자가 무슨 복이 있어? 그런 말들을 하면서요. 엄마는 본처였지만 딸을 낳았다는 이유 하나로 끊임없이 구박받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결혼식까지 올린 아내였지만 집안의 지원을 등에 업은 그 여자가 엄마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엄마는 홀로 이혼을 당했습니다. 그 뒤의 삶은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하루하루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해 몸을 혹사했고 손에 쥐는 돈은 늘 빠듯했습니다. 엄마는 늘 저를 끌어안고 말했습니다. 우리 조금만 더 힘내자. 하지만 결국 엄마는 버티지 못했습니다. 생활고와 외로움 그리고 깊은 절망 끝에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제 세상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엄마를 잃은 저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아빠에게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엔 따뜻한 가족이 없었습니다. 아빠와 엄마의 자리를 빼앗은 그 여자가 있었죠. 그 집에서 저는 투명인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아니, 투명인간보다 더 나빴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노동력과 돈을 뜯어내는 수단이었으니까요. 고등학교 시절 저는 제대로 된 밥 한 끼를 먹기 힘들었습니다. 교복 안에 배고픔을 감춘 채 학교에 다녔고 졸업 후에는 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번 돈은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첫 월급날 저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제 조금 숨통이 트이겠지.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아빠와 그 여자는 제 월급을 당연하다는 듯 가져갔습니다. 처음엔 집안에 보태는 거다라는 말로 포장했지만 그건 끝없는 착취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독립을 꿈꾸었지만 그들은 절대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집을 나가려 하면 네가 나가면 어떻게 되겠냐는 협박이 이어졌습니다. 그 협박은 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휴대폰으로, 직장으로, 때로는 직장 동료 앞에서도 수치심을 주며 압박했습니다. 그렇게 4년, 저는 제 청춘에 가장 빛나야 할 시간을 그 집에서 갉아먹혔습니다. 겨우겨우 돈을 모아 독립했을 때 저는 울었습니다. 자유가 이렇게 달콤한 건지 처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독립을 한 후에도 저를 쫓아다니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협박은 계속됐고 저는 치를 떨며 버텼습니다. 결국 저는 모든 연락을 끊었습니다. 번호를 바꾸고 주소를 숨기고 흔적을 지우며 살았습니다. 그 집과 연을 끊는 데 걸린 시간 30년이었습니다. 5년 전 아빠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소식은 담담하게 다가왔습니다. 슬픔보다 먼저 찾아온 건 허무함이었습니다. 아빠와의 관계는 이미 오래전부터 부서져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아빠가 남긴 건 무엇이었을까요? 저를 향한 사과 한마디? 따뜻한 기억 한 조각? 아니요. 남은 건 상처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재산? 그것도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 여자가 모든 걸 자기와 자기 자식들 명의로 돌려놓았으니까요. 저에게 돌아온 건 단 한 푼도 없었습니다. 사실 저는 상속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욕심이 없었다기보다 애초에 그런 가능성은 없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씁쓸해지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오빠의 결혼 소식을 들었습니다. 4살 어린 여자, 직업도 좋고
외모도 빼어난 참한 여자와 결혼한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폭발했습니다. 가슴 깊숙한 곳에서 끓어오르는 분노. 왜일까요? 그가 행복해지는 게 억울해서? 아니요, 단순히 그런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내가 그 집에서 어떤 대접을 받으며 살았는지 아는 그 사람, 내가 매일 울면서 버티던 모습을 보고도 비웃던 그 사람이 아무렇지 않게 잘 살고 이제는 예쁜 신부를 맞이한다는 게 너무 괴로웠습니다. 결혼 소식을 들은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잊으려 했던 장면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엄마가 구박받던 모습, 저를 지켜주지 못하고 결국 세상을 떠난 엄마, 그리고 그 집에서 당했던 굴욕과 착취, 오빠가 그 모든 걸 알면서도, 아니 그 속에서 비웃으며 살았던 모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숨이 막히고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상한 감정이 찾아왔습니다. 분노와 함께 찾아온 건 연민이었습니다. 그 참한 여자, 오빠의 예비 신부. 아무것도 모른 채 그 집으로 들어가려는 그 여자가 너무 가여웠습니다. 저 사람도 나처럼 망가져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는 상관없는 사람들이야. 그냥 외면해. 하지만 그 목소리를 잠재우는 또 다른 속삭임이 있었습니다. 아니, 내 어린 시절을 짓밟은 사람들, 뭔가 해야 하지 않겠어? 분노와 동정심이 뒤엉킨 그 밤, 저는 결심과 혼란 사이에서 미친 듯이 흔들렸습니다. 복수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 모든 걸 덮어두고 그냥 나와는 상관없는 길을 가야 할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제 가슴 속에서 불이 꺼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오빠의 결혼 소식을 알게 된 건 정말 우연이었습니다. 어느 날 SNS를 보다 눈길을 사로잡는 사진 한 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오빠, 그리고 그 옆에서 환하게 웃는 한 여자의 모습. 사진 밑에는 해시태그가 달려 있었습니다. 해시태그 애신, 해시태그 행복한 애비부부, 해시태그 웨딩 촬영 준비. 제 심장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화면 속의 그 남자, 바로 제가 피로 물든 어린 시절을 함께한, 아니 그 지옥을 만든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해맑게 웃는 여자는 너무나 평범하고 착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안에서 쓴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세상 참 불공평하다. 손이 떨렸습니다. DM을 보낼까 말까 몇 번이나 메시지를 썼다 지웠습니다. 그냥 모른 척하고 살아. 네가 상관할 일이 아니야. 이성은 그렇게 말했지만 제 손가락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결혼하실 분에 대해 꼭 아셔야 할 얘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 후 그 여자로부터 짧은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누구세요? 그 뒤로 이어진 대화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저를 의심했습니다. 오빠의 전 여자친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답니다. 하지만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친동생입니다. 며칠 뒤 우리는 도심의 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커피 2잔이 놓여 있었지만 그 누구도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예비 신부의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고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습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제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아셔야 해요. 처음에 그녀는 믿지 않았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말도 안 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증거가 있나요? 그 말에 저는 준비해간 서류를 꺼냈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제 이름, 오빠의 이름, 그리고 아빠의 이름. 그녀는 서류를 받아 들고 한참을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지막으로 말을 던졌습니다. 연좌제 같은 건 없어요. 그건 저도 알아요. 하지만 결혼은 인생을 거는 일이잖아요. 최소한 어떤 집안인지 알고 선택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누구보다 뜨거웠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긴 침묵 속에서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잠시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녀가 뭐라고 할지 몰라 숨을 죽였습니다. 그때 그녀의 입술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저 오히려 제가 죄송해요. 뜻밖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곧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이 그런 선택을 하실 만큼 힘들었다는 거 같은 여자로서 상상이 안 돼요. 얼마나 외롭고 절망스러웠을까. 그녀는 제 손을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제 가슴 깊숙한 곳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긴장 때문에 굳어있던 어깨를 풀 수 없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숨이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그녀는 계속 말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엄마 없이 그 핍박 속에서 어떻게 견뎠어요? 저 같으면 못 버텼을 거예요. 그러더니 제 앞에서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차갑게 굳어있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제 얘기를 듣고 눈물을 닦고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그런 사람이라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결혼하려던 사람 자기 동생이 그런 고통을 받는 걸 보고도 비웃었다는 거죠. 정말 인간으로서 너무 끔찍하네요. 그 말이 제 귓가에 깊게 박혔습니다. 오빠가 가진 본성, 그 비열함을 누군가 이렇게 똑바로 말해주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얘기해줘서 고마워요. 만약 오늘 만나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부모 잘못 둔 죄 정도로만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이 사람도 그 부모도 그냥 남의 불행을 즐기며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
결혼은 제 인생이니까 저도 깊이 생각해 볼게요. 그녀의 눈빛은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그날 카페를 나서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세상이 조금은 덜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내가 한 행동 잘한 걸까? 아니면 내 복수심이 날 움직였던 걸까? 그 답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 뻔한 결혼을 막았다는 것. 다음날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발신자 번호를 보는 순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왔구나. 손끝이 떨렸지만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상하게 차가운 담담함이 밀려왔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그녀의 목소리가 귀를 찢었습니다. 고함, 욕설,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네가 거짓말을 해서 내 아들이 파혼을 당했다. 네가 무슨 권리로 남의 가정을 깨. 그녀는 숨도 쉬지 않고 퍼부었습니다. 배은망덕, 갈 곳 없는 거 주워 먹여주고 입혀줬더니 내가 이럴 줄 몰랐다. 그런 말들이 독처럼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갈 곳 없는 저를 데려다 키워줬다고요? 웃기지 마세요. 당신은 첩이었어요. 아들 하나 낳은 것 하나로 본처를 짓밟고 제 엄마를 벼랑 끝으로 몰았죠. 그 죄 이제라도 생각나세요? 그녀는 제 말을 끊고 더 고함을 질렀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죄를 지었고 당신 아들이 그 대가를 받는 건 어쩌면 당연한 겁니다. 사생아라는 꼬리표는 제가 붙인 게 아니에요. 당신이 만든 거죠. 그런데 웃긴 건 뭔지 알아요? 그런 집안, 그런 엄마 밑에서 자란 사람을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가 남편으로 맞이한다는 거. 저는 그게 너무 안쓰러웠어요. 그래서 말해준 겁니다. 정의감 때문이든 복수심 때문이든 그건 제가 판단할 일이 아니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다음번에도 똑같이 할 겁니다. 제 목소리는 더 낮아졌지만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만약 또 아들이 결혼한다고요? 어디 가서 자랑질하지 마세요. 제가 또 나타나서 진실을 말할 테니까요. 그녀는 발작하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같은 건 어디 좋은데 시집갈 줄 알아? 평생 그렇게 살 거야. 저는 씁쓸하게 웃으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누구 인생에 악담이나 퍼붓는 꼴 참 천박해요. 청년한테 딱 어울리는 행동이네요. 그 말을 끝으로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그녀의 고래고래 소리를 남기고 통화는 끊겼습니다. 엄마와의 행복한 기억도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기억이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가장 빛나는 순간입니다. 엄마는 늘 웃는 얼굴을 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유치원에서 돌아오면 좁은 부엌에서 라면을 끓이며 우리 딸 왔어? 하고 환하게 웃어주던 그 모습, 제 머리를 빗겨주며 우리 딸 머릿결이 피당 같네 하시던 그 따뜻한 손길.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웃음 뒤에, 그 따뜻함 뒤에 얼마나 깊은 상처와 고단함이 숨어 있었는지. 저는 너무 어렸고 엄마는 너무 여렸습니다. 여리고 순박했던 엄마는 결국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렇게 엄마는 제 곁을 떠나셨습니다. 그 이후로 제 세상은 칠흑같이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사랑을 믿지 못했습니다. 아니, 남자라는 존재 자체가 두려웠습니다. 아빠와 오빠를 보며 자란 제게 남자는 지켜주는 사람이 아니라 상처 주는 사람으로 각인되어 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연애를 해보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다가와도 마음을 열 수 없었고 사랑이라는 단어가 제겐 공포처럼 느껴졌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그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인정하려 합니다. 이건 단순한 마음가짐의 문제가 아니라 제 안의 상처가 만든 병이라는 걸요. 그래서 저는 상담을 받으려고 합니다. 치료를 시작하려 합니다. 결혼을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그저 제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 남자에 대한 선입견을 내려놓고 세상을 조금은 덜 두려워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제 힘으로 되찾고 싶습니다.